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2021년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첫 강의가 여러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첫 강의는 오늘 첫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를 하고 부동산 세법의 개요,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초입문 과정을 수강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제 기본서 강의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2021년도 폭설과 그 다음에 또 코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위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또 대면 수업으로 뵀던 분들은 다시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교재는 여러분 그냥 16페이지를 기본서 1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자, 우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법인데요. 우리 세금에 관한 법이죠. 네, 세법은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을 다루는 부분인데 원래 방대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팔 때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또 우리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요. 제가 기본서를 마지막까지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살짝씩 이제 그 미처 그 개정 내용을 삐쳐 이렇게 그 세목 이름 같은 거 반영 못한 그런 내용이 일부 좀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시행령이 또 요번에 또 1월 달에 또 시행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의 일부가 아주 일부가 반영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개정세법. 그래서 제가 엄청난 노력과 그다음에 고생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 또 그 세법은 또 중간에 개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편하게 교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갖고 계신 이 기본서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심자들은 이 조세 총론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용어가 낯설고 그 다음에 세금들을 잘 모르는 세금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익숙해지면 이 조세 총론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30회 시험에서는 자,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에 그렇지만 또 31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32회 시험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국세인데요. 용어 설명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네, 과세주체 그러면 세금 과세의 주체가 된 자인데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 자,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세금은 자,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에는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뭐 대전광역시, 또 경기도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 이렇게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 지방세인데요. 지방세에서는 시험 문제가 8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7문제 나올 때도 있고 9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8문제 내외로 최근에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또 국세에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에서는 7문제 내외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에서 제2교시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세법은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출제 문항수는 제일 작지만 그렇지만 효자 과목이다. 자, 유일하게 여러분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만점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31회 시험에서 보면요. 31회 시험에서 2020년도 작년 31회 시험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서를 안 다루는 바람에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작년에 이의제기에서 받아들인 몇 문제 중에서 세법이 유일하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복수정답이 아니라 모두 정답. 그래서 작년에 요 계산 문제 거의 찍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요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 바람에 만점자가 상당수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법은 다른 과목에 비교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효자 과목입니다. 최근에 31회 시험도 그렇지만 한두 문제 때문에 분루를 삼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할 때 세법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주변에 두고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실무에 나가셔서도 여러분 제일 고객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강의를 수강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세법은 실전에서 무난히 여러분들 32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세법은 구원해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제가 또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믿음, 또 처음에 공부해서 좀 못 알아들으면 바로 그냥 원망의 눈초리를 저한테 보내고 계신 분 계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해 안 되더라도 너무 그것을 처음에 다 완벽하게 느끼려고 하면 힘만 들어지고 머리만 아프고 짜증만 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지나가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바퀴 돌면서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다 이제 공부가 됩니다. 또 계속 이론들을 배워나가면, 과정이 심화될수록 내용들을 더 많이 배워나가면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배운 것들이 뒤섞이고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 비교 정리해드리고 압축해드리고 다 이렇게 합니다. 또 압축한 것을 또 압축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기본적으로 공부가 깔려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늦여름 지나면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고, 실전에서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전에서 세법은 여러분들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 시험 그러니까 마지막 날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든 제가 함께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연상기법,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로 하는 농담이 있긴 있어요. 금주의 유머라고 그랬어요. 가끔씩 여러분 금주의 유머 할 때가 있고,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 한 편씩을 읊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사담이나 농담이 없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다 코드를 심어놓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연상기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끼고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린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고, 음성이 안 들렸어도 손이 그쪽으로 가도록, 이건 것 같은데 가도록 여러분 제가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법, 우리가 이런 과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을 우리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 시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처분 시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이제 부동산 세법인데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제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요 어떤 합격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요 매수인 의뢰의 스토리입니다. 자, 제가요, 제 강의를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그럴 때, 해마다 이제 보면 기억에 남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2000년대 중반에 어떤 한 합격생의 스토리입니다. 이 합격생은요, 이 수강생은 그 당시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현장에서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소년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중에 계시고, 자, 장남으로서 동생들 공부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합격생은요,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게 됐느냐? 자, 어느 날이죠. 일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하고 집에 늦은 밤 겨울에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휙 붑니다. 자, 바람이 휙 오늘처럼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바람이 부는데 전단지가 길거리에서 나뒹굴더래요. 전단지 한 장이 자기 앞에서 휙 날아가는데 이렇게 뒹구는데 원래는 되게 그런 것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우연히 그 전단지를 무심코 그냥 집어들었대요. 딱 집어들어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전단지에 평생 직장, 당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거다. 이런 같은 생각이, 운명적인 어떤 운명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전업반에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이 수강생은 말하자면 이과잖아요. 이과.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이런 문과적인 이 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문과적인 지식과 관련한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시작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늦여름쯤 돼가지고요, 뭔가 확신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과감하게 그만두고 공부에 몇 달을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합격생을 한 최소한 2, 3년짜리다. 그러니까 뭐 3년, 빨라야 2년이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합격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학원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합격생은 그해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싶은데 개업할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같이 공부한 학원에서 공부한 형이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거기에 부탁을 해서 책상 하나 놓고 내가 프리로 좀 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부살이로 공인중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완 좋게, 그 당시에는 뭐 계약금만 있어도 물건 잡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대출을 막 해주고 그러니까 수완 좋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 반지하 월세를 살다가 전세 살다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집 하나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만나서 매매를 하는데요. 자, 계약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매수인 의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을명의로. 그러더라도 자, 잔금을 치렀을 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도 옮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그래서 잔금 치렀을 때 이 매수인 을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동산이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을 네가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세금입니까,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취득세를 내겠죠. 취득세. 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취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잔금 치렀을 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요. 이제 실제로요, 돈을 막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집 하나는 장만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부살이도 끝내고 자기 사무실을 이제 당당하게 내고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어서 자, 사무실 내려고 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당권 설정 같은 걸 합니다.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나중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겠습니까? 자,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등록 면허세.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자, 예전에 2010년도까지 등록세라는 세금과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세목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를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되는데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를 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습니다. 등기 전은 아직 안 됐어도요. 6월 1일 날 기준으로 봤더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이 매수인은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다, 보유한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매년 일정한 때가 되면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겁니까? 재산세를 내겠죠. 재산세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이 매수인들이 진짜로요, 실제로 또 돈을 막 벌었어요. 자, 그리고 또 좋은 물건 나오면 계약금만 있어도 막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물건을 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등등. 자, 어떻든 간에 돈을 벌고 그래서 집 하나를 또 장만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같은 개인은요, 개인을 중심으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할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을 내느냐? 여러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예요. 제가 아까 과세 주체 용어 설명드렸죠?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 과세 주체인데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요.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기초입문과정에서는 뭐 남녀 청춘들이 사귈 때 오빠네 집은 그러니까 사귀는데 왠지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결혼할까 말까 망설일 때 물어보라고 그랬죠. 야,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자,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데 오빠 나랑 결혼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 만약에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데 나랑 결혼해 줄래? 바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처음 도입될 때 사람들이 막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데 그 지하철에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카피 문구가 있었는데 지하철에 광고 문구 보니까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집니다. 뭐 이런 제가 카피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입니다. 또 제가 매수인 을 입장에서만 소개했는데요, 매도인 갑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요. 그럼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매도인 갑은요, 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즉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그냥 등기 없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없이도 잔금 받았을 때 사실상 양도했다고 보고요. 우리 같은 개인이 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그럴 때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세법에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잔금 받았을 때 양도소득이 있으면요. 그러면 자, 우리 시험에는 이따가 보겠지만 많은 지방세와 국세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리고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그 전에 취득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냐,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 즉 이 세금을 내면 취득세를 내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서울특별시, 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줄여서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을 우리가 흔히 도세라고 해요. 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 시군이 아니라 그 도가요.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둘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성남시가 아니라. 근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근데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강남구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해운대구가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 자치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러면 서초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러면 그 광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구가.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는 도가. 그래서 구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재산세 같은 세금을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출제 비중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근데 31회 시험만 한 문제 반, 1.5문제. 말하자면 취득세만의 문제 한 문제, 등록면허세하고 묶어서 오지선 다 구성되는데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실적으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취득세에서 이렇게 문제가 적은 것은 이건 뭐 제가 뭐 한 10몇 년 사이에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10몇 년 사이에 없었다는 것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31회 시험만 이렇게 제일 적었습니다. 근데 32회 시험은 한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31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등록면허세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또 그 처음입니다. 등록면허세 그냥 32회 시험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재산세 3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어떤 거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가장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 6문제 나온다 다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공부하면 4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한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한두 문제는, 나머지는 뭐 4문제 정도는 무난히 공부 쭉 하면 그냥 맞출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양도소득세가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세금이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중요합니다. 재산세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출제문항수는 작은데, 에게 한두 문제, 자, 출제문항수 적으니까 아예 제끼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이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공부할 양도 적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지문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 맞출 수 있는데 이걸 제낄 게 아닙니다. 막판에는 한 10분이면 정리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끼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시에부가 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이고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부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부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부가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처분시에부가 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교재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자, 그럴 때 조세, 총론 오늘 공부합니다.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인데, 조세 총론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세 총론.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것들을 출제되고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의를 공부합니다. 조세의. 조세라는 게 뭐냐? 자,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조세의를 교재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하나만 짚어드리고 갈 거고요. 조세의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조세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용어를 익히고,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저기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이 5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세금들은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5개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될 때 이 5개 주요 세목의 성격, 특징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조세 분류를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시험은 가끔씩 조세 분류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징수 방법.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해요. 31회 시험에서는 조세 용어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 징수 방법 용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 징수 방법은 어떤 거냐. 어떤 세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같은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요,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요 징수 흐름과 또 징수의 예를 꼭 아셔야 돼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이 징수 방법이 이해가 돼야지, 공부가 돼야지 뒤에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오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지서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자, 또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안 해요. 자,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산세. 자,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여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2020년도, 국세는 2020년도 작년에 신설이 됐고, 자, 지방세도 이제 올해 2021년 올해부터 지방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징수 방법과 가산세에 관한 이 내용은요, 32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죠?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다음 주에. 자, 그럴 때 소멸에서 이제 28회 때 나왔었어요. 성립에서 29회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연달아서 원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30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은 32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지방세,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은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갑니다.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면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자,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가면 그러면 채권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이제 매각대금에서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세금은 담보가 없어도 다른 채권이나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가 있겠죠?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이게 29회 시험 때 나왔는데 30회 연달아 이렇게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1회 시험에서는 제가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 낮다 그랬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그랬는데 나오진 않았는데 32회 시험은 종합 문제 대비해서 지문 한 줄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불복 절차요. 자,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아요? 그럼 나만 쇠고랑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세금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조세 불복 절차, 이것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3회 때 나왔는데 24회 때 종합문제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 다음에 30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종합문제 대비해서 올해 살짝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서류의 송달이라든가 만져보셔도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기한 후 신고라든가 뭐 등등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는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자, 지방세나 국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이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국세나 지방세 징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들을 바탕으로 조세 총론되어 있는데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대다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법이 상대평가고 만약에 1차 과목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샅샅이 다 강의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차 과목이고 절대평가고 세법 출제 문항수를 봤을 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자, 그래서 버릴 부분은 버리면서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략한 부분 중에서 올해는 왠지 요거 시험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특별히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조세 총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조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재 16페이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16페이지 내용들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그리고 학습체계 항상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전체 교재 체계 속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공부하실 때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전체 세법 체계 중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구나. 항상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읽어보시는 거고 여러분이 17페이지 자 01번에 조세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와닿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 강의 속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조세 개념, 조세의 정의인데 조세란 게 어떤 거냐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줄 긋지 마시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18페이지 조세의 특징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읽어보시는데 이거 왠지 중요한 것 같은데 막 줄긋고 싶어도 줄긋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줄긋으면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학자들이 조설한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읽어보시고 18페이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맨 아래에 18페이지 6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떤 얘기냐?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제가 지우는 동안에 고기 드시고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자, 고개를 드시고 저를 따라서요.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자,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그다음에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우로 돌리시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한번 제낍니다, 여러분들. 자,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조세 총론 18페이지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이것은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거예요. 납부 이행의 방법.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세금 납부는요, 여러분.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거. 자,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화폐경제 시대니까 세금을 내는데 금전으로 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서 얘기하는 게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돼지 키우는 양돈업자가 자, 돼지 큰 애들 5마리 끌고 와가지고 요새 시세당 마리당 시세가 110만 원이니까 자, 1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받고 10만 원 이렇게 해가 5마리니까 50만 원 거슬러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소 키우는 사람이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자, 이거 한 마리 받으세요. 500만 원이에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전 납부 원칙이고 세금은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 또 말 뜻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세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납부는 분할 납부인가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여기서 말하는 분할 납부가 아니에요. 일시불 납부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용카드 납부는 이런 거예요. 세금 납부하면 그 카드 회사에서 세금은 일시불로 내요. 다만 이 카드 회사하고 이 고객하고 이렇게 계약 속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카드 회사한테 부담을 할부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뿐이지 카드 회사에서 일시불로 세금을 내요. 자, 그러니까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일시불 납부지 여기 말하는 분할 납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어떻든 간에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은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정해져 있고요. 물납,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정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고 우리는 오늘은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먼저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다른 세금 안 되고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재산세만. 자,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X요. X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아니에요. 뭐만요? 재산세만. 취득세는 안 됩니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이 됩니다. 상속세만. 다른 세금들은 안 돼요. 물납. 자, 그래서 이렇게 허용된다는 거. 또 분할 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는
역시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요. 재산세가.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다. 줄여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또 뭐 법인세 등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또 법인세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분할납부.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재산세요. 얘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국세 중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는 물납과 국세 중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물납 분할납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는 거냐면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렸죠. 세금은 금전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원칙이고,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납부라는 것이 허용이 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금들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에 허용된다.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려고 합니다. 금방 배웠어요. 우리가 금방 배운 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허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X입니다. 재산세는 O,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O의 X예요. X입니다. 양도소득세 X입니다.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는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재산세는 분할납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옵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세금들 딱 알아둡니다. 참고적으로 뭐 상속세 같으면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되고요.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 표를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지금까지 조세 총론, 조세의에서는 여러분 의의 및 특징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납, 분할납부 용어 익히시고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18페이지 6번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한번 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일정한 세목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현행 세법에서는 밑줄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에서 물납이 인정되고 있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니까 이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세목 표 있죠? 요거 별 표시하고요. 제가 요거 지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별 표시합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 있죠? 중요 기출문제.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그리고 잠깐 우리 교재 보면 분할납부에서 여러분 그 허용 세목에서 지방세에서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되어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부가세라는 게 뭔지 배우고 또 보시면 되죠. 그때 다시 알려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지방세법 법의 규정은 없는데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요 지방세 기본법 통칙 그러니까 예규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딱 알아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 보시니까요.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보기 안 봐도 그냥 딱 뭘 봐야 되는지 알겠네요.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 지방세법이란 말이 없네.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 그랬으니까 지방세에서 뭐 재산세, 국세에서 뭐 상속세, 요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 봤더니 기업번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자,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자,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죠. 니은번 종합부동산세는 뭐만요? 얘는 분할 납부만 되죠. 물납 안 되고. 취득세는 디귿번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안 되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시지역분이 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재산세예요. 재산세. 자, 재산세는 뭐예요? 물납,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죠. 얘를 고르셔야 되고. 미음번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랬는데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된다고요? 하여튼 여기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뭐만 고르시면 돼? 재산세, 상속세만 찾으면 되는데 상속세 없으니까 재산세만. 그래서 리을번만, 리을번 4번이 정답이죠. 리을번만 모두 허용됩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가.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인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조세 의미 특징에서는 물납, 분할 납부,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요 내용, 허용 세무 이런 것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시하고 이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보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마치면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치면요. 첫 시간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핵심 요약 정리를 강의한 내용을 필기 여러분들 부담 적어드리고 덜어드리고 또 복습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핵심 요약 정리를 제 다음 카페 그 양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 카페만 올려놓는데 제 다음 카페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 아니에요. 다음 카페 포털 다음에다가 제 이름만 치면 돼요. 강성규 세법 또는 교수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성규 세법이나 교수를 치시고 회원가입을 해요. 자, 그러면 회원가입하면은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하시면 준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 메뉴에 보면 등업 신청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등업 신청하실 때 자, 어느 강의 인강 듣는 어디 지역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시면서 정회원 등업 신청하시면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있거나 뭐 잠잘 때는 못 해드리지만 제가 틈나는 대로 봐가지고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 등업해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원이 되시면 거기 학습자료실에 여러분이 학습자료실에 핵심 강의한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 올라가 있고 또 문제도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실 이용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회사 홈페이지에다가는 좀 이렇게 칭찬글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 강의 들으니 좋아요, 뭐 이런 것은 회사 홈페이지에다 하시고 제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강의 좋다고 맨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그건 저만 모르는 거니까 저 대외적으로는 어떻든 저 신청은 아까 칭찬은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수강후기 같은데 칭찬하기 하시고 여기서는 카페에서는 학습자료실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강의하면서 고민이라든가 뭐 그냥 일상적인 어떤 그런 거 인강 수강생분은 동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이 고민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아니면 일상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저랑 같이 또 다른 회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강 수강생분들 외로우니까 같이 이렇게 동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뭐 저희 카페는 영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여러분 공부를 돕고 또 여러분 세금과 관련한 질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동료를 공부를 위한 거고 나중에 합격한 후에 실무에 나가서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첫 시간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고 출제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의 의미 특징에서는 우리 납부 이행 방법, 물납과 분할 납부 용어 설명했고 허용되는 세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꼭 적혀야 되고 그 다음에 02번 조세 분류는 장에다가 여러분이 02번에다가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조세 분류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히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